내 아들 사망 보험금 집한 돈 너가 다 들고 도망갔잖아. 말해봐, 2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다 쓴 거야? 그래도 내가 사람 새끼야? 2억 들고 도망간 줄 알았던 며느리 10년 만에 공사장에서 봤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적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진 씨, 내일 안전교육 서명 꼭 받아주세요. 윤정희는 관리사무소 유리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검은 정장 재킷에 소매를 정리하며 민원서를 꺼내든 손이 굳어졌다. 10년간 매주 입던 이 옷은 퇴직한 교사의 마지막 품이었지만 지금은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낯익은 톤의 정의의 시선이 유리문 너머로 향했다. 작업복 차림의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받고 있었다. 얼굴은 안전모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손목에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은색 팔찌, 나비 모양 장식. 정희의 숨이 막혔다. 도연이가 26 생일에 사준 그 팔찌. 비싸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며느리가 가장 아끼던 것. 저희 현장 안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정희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옆 얼굴은 이미 확인했다. 10년 전 마지막 밤 도연이 침대 옆에서 울던 그 얼굴.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긴 그 사람. 민원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정희에게는 천둥처럼 울렸다. 관리사무소 안의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프린터기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에어컨 바람이 목 뒤를 스쳐 지나갔지만 몸은 식지 않았다. 어머, 괜찮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왔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울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다. 작업복 차림의 여자는 이미 현장 쪽으로 사라진 뒤였다. 안전모의 노란색만이 먼지 날리는 공사장 입구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 사람, 박수진이라고 했나요? 네. 아, 새로 들어온 분이요. 공사 막바지라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의 말이 멀게 들렸다. 정희는 유리문에 손을 대고 서 있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몸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뚝까지 번져갔다. 혹시 그분 연락처?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당연한 대답이었다. 정희는 바닥에 민원서를 주워들었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민원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손끝에서 종이의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그 여자가 왜 여기에 있어? 중얼거린 말이 유리문에 부딪혀 돌아왔다. 정희는 현장 쪽을 바라봤다. 크레인이 돌아가는 소리, 용접기의 지직거리는 소음, 작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그 어딘가에 10년 전 사라진 며느리가 있었다. 공사 현장의 시멘트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코끝이 메웠지만 정희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현실을 확인하듯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듯이. 2억. 집한동과 도연이 보험금을 모두 가지고 사라진 그 여자가. 정희의 손이 핸드백 끈을 꽉 잡았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힘을 늦추지 않았다. 10년간 가슴에 묻어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핸드백의 금속 버클이 손목에 닿아 차가운 감촉을 남겼다. 내일도 오신다고 했죠? 네, 안전교육이 있어서 매일 나오실 거예요. 아침 8시부터요.
직원의 대답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검은 정장이 햇빛에 반사되며 반짝였다. 이 옷을 입고 도연이 장례식에 갔던 날처럼 오늘도 무언가 끝내야 할 일이 생겼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몇 개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전화가 아니었다. 10년 만에 나타난 그 여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중얼거렸다. 버튼을 누른 손가락 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복도까지 들려왔다. 평온한 멜로디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층수 표시등이 깜빡이며 올라갔다. 3층, 4층, 5층. 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 소음이 들려왔다.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작업자들의 외침. 그 속에서 수진이 일하고 있을 것이었다. 내일. 정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 마치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한 리듬이었다.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빡였다. 관리사무소 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굵은 소음이 터져나왔다. 정희는 멈춰서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치 10년 전 무너진 무언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핸드백 지퍼를 열고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정희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도연이와 수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결혼식 날 찍은 것이었다. 사진 모서리가 세월에 바래져 있었고 손때로 얼룩져 있었다. 10년 동안 뭘 했던 거야? 사진 속 수진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정희는 속삭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도연이 팔을 어깨에 두르고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이 울렸다. 정희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10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 실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제 끝내자. 버튼을 누르며 정희는 중얼거렸다. 1층을 향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내일 할 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도연이 죽던 날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희는 회전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다. 대신 등을 곧게 펴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자동차 문을 여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정희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룸미러로 관리사무소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기 어딘가에서 수진이 일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8시.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기어를 넣었다.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년 만의 재회를 위해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됐다. 그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두 준비해야 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 소리가 공사 현장의 소음에 묻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부러 1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 7시 30분 아침 햇살이 크레인의 철골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어제와 같은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오늘은 목적이 달랐다. 재킷 안주머니에 넣어둔 사진이 가슴팍에서 바스락거렸다. 벌써 오셨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커피를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에서 달콤한 향이 퍼졌지만 정희의 코끝은 이미 시멘트 냄새로 가득했다.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다. 현장 입구에서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란색, 흰색, 파란색 안전모들이 아침빛에 반짝였다. 정희는 그 중에서 어제 본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져 핸드백 손잡이를 더 꽉 쥐었다. 저기,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고개를 돌리자 입구 쪽에서 박수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회색 작업복, 같은 노란 안전모. 하지만 오늘은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박수진이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볼이 약간 꺼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어깨선이 예전과 달랐다. 발걸음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수진아. 정희가 부르자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안전모 차양 아래 눈이 커졌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손목의 팔찌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더 작았다. 주변 작업자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다. 드릴 소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기가 이미 무거워지고 있었다. 정희는 한 걸음씩 다가가며 수진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10년 만이네. 정희는 한 걸음 다가섰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도망치려는 모습이 1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다. 병원에서 도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수진도 이렇게 시선을 피했었다. 그때 집한 돈 내가 가져갔다며?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찬 공기가 목구멍을 따끔거리게 만들었지만 정희는 계속했다. 도연이 보험금도 내가 다 써버렸대잖아. 아니에요. 수진의 대답은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다. 작업복 주머니가 약간 불룩한 것이 보였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것 같았다. 2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정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수진이 뒤로 밀려났다. 그 바람에 안전모가 약간 기울어졌다. 안전모 끈이 목에 살짝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해봐. 내 아들 죽고 나서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어머니,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주변 작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뭐야? 가족인가? 싸우나? 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아침의 시원한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정희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사람 새끼야? 정희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크레인이 돌아가는 소리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수지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작업복 소매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제사도 안 오고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 순간 정희는 상대가 너무 쉽게 굴복하는 것에 오히려 화가 났다. 화를 낼 상대가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10년간 준비한 말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순간 수진이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현장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등이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발걸음도 불안정했다. 도망가지 마. 정희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작업복 차림의 뒷모습이 크레인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다. 노란 안전모만이 멀어져가는 것이 보였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즉,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주변 작업자들이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길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다. 검은 정장이 이 공사 현장에서는 너무 눈에 띄었다. 어머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젊은 작업자 하나가 다가와서 물었다. 정희는 그를 쳐다봤다. 순간 현실이 돌아왔다. 자신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 나이 든 여자일 뿐이었다. 아니, 아닙니다. 정희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주변 시선들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검은 정장이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여겨졌다. 구두 굽소리가 시멘트 바닥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그럼 왜?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정희는 얼버무렸다. 그리고 급히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수진이 사라진 곳을 자꾸 돌아보게 됐다. 저 안쪽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었다.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정희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수진이 너무 쉽게 고개를 숙여버렸다. 변명도 해명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뭔가 이상해.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10년 전 그 사람이 이렇게 순순한 사람이었나? 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이렇게 쉽게 굴복할까?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둔 그것은 무엇일까?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열 때 뒤에서 드릴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지지직거리는 용접 소음도 함께 들려왔다. 수진이 저 소음 속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었다. 정희는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춰섰다. 정희는 차에 앉아서 룸미러로 현장을 바라봤다. 작업자들이 다시 각자의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의 일을 수군거리는 모습들이 보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젓고 누군가는 쯧쯧거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정희는 스티어링 휠을 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다. 수진이 주머니에서 꺼내려다가 다시 넣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쉽게 사과했는지. 시동을 걸면서 정희는 결심했다. 오늘 일로 끝낼 수는 없었다. 10년 동안 품어온 의문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수진의 반응이 예상과 너무 달랐다. 내일 다시 와야겠어. 정희는 중얼거리며 기어를 넣었다. 엔진 소리와 함께 현장의 소음이 뒤섞여 들렸다. 그 소음 속에서 수진이 무슨 생각을 하며 일하고 있을까?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정희는 백미러로 관리사무소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시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야채 상인의 호객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정희는 두부가게 앞을 지나던 중이었다. 3일째 수진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저 앞에서 작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발견했다. 회색 후드티, 청바지, 그리고 여전히 손목에 걸린 그 팔찌. 너. 정희의 외침에 수진이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보는 얼굴에는 놀라기보다는 체념이 스며 있었다. 아이는 9살 정도로 보였다. 수진의 손을 꽉 잡고 불안한 눈으로 정희를 올려다봤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정희가 다가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멈추고 과일 장수가 고개를 돌렸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너 새 남자 생겼다더니 그 애까지. 정희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다. 수진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 뒤로 밀어냈다.
그 움직임이 10년 전 도연이를 지키려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이 아이는 제가 돌본다고? 정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수진이 뒤로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두부가게 유리창이 등 뒤에 닿았다. 2억 들고 도망가서 편하게 새 가정 꾸렸구나?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럼 뭐야? 혼자 키우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생선 써는 소리도 과일 다듬는 소리도 멈췄다. 모든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보호하듯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연이 죽은 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정희가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다. 수진의 팔찌가 정희의 손등에 차갑게 닿았다. 그 차가운 금속 감촉이 과거를 불러일으켰다. 병원에도 안 왔잖아. 그날 저도 수술 중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정희의 손이 멈췄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순간 잦아들었다. 뭐라고? 제가 수술받고 있었어요. 그날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에는 10년간 숨겨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정희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수진을 바라봤다. 무슨 수술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또 숨기려 한다. 또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 한다. 또 거짓말이야. 정희가 손목을 더 세게 잡았다. 수진이 작은 신음을 냈다. 그 소리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모, 아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다.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와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살인자야, 너는. 정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어머니, 그날 밤 뭘 했는지 다 알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 때문이었다. 10년간 억눌러온 의심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싸웠잖아. 그래서 도연이가 집 나간 거잖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저 사람들 뭐야? 가족 싸움인가? 불쌍하다 아이가. 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말해봐. 그날 밤에 뭘 했는지. 저는 수진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 정희는 순간 정신이 돌아왔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시장 한복판에서 며느리를 붙잡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아이까지 울리면서 이모 무서워요. 아이가 수진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 순간 정희는 손을 놓았다. 수진의 손목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도망가지 마. 정희가 다시 소리쳤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빠른 걸음으로 시장 안쪽으로 사라져갔다. 사람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던 후드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쯧쯧, 요즘 가족들이. 누군가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시선이 따가웠다.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 같았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두부가게 주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10년간 준비해온 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 진실을 묻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악역이 되어버렸다. 물 좀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계속 들렸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정희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차에 앉아 룸미러를 봤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야? 정희는 중얼거렸다. 수진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무서워하는 아이의 얼굴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수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수술이라고 했는데 무슨 수술일까? 왜 말하지 않는 걸까? 시동을 걸면서 정희는 다시 결심했다. 오늘의 일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시장의 소음이 뒤섞여 들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희는 수진이 시장에서 사라진 지 1시간 후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마주쳤다. 수진은 혼자였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플라스틱 우산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떨어져 발끝을 적시고 있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맑아졌다. 아까 시장에서의 일이 후회스러웠다. 너무 감정적이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했다. 수진아. 목소리를 낮춰 불렀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부어 있었다. 아까 운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정희가 다가서자 수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우산을 약간 기울여 정희도 비를 피할 수 있게 했다. 작은 배려였지만 정희는 그것을 알아챘다. 아까는 미안했어. 정희가 먼저 사과했다. 수진의 눈이 살짝 커졌다. 10년 전에도 정희가 먼저 사과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이 앞에서 그랬으니.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작아서 둘 다 어깨가 젖었다. 하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누구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에는 추궁하는 톤이 아니었다. 제가 돌보는 아이예요. 민서라고. 돌본다는 게 엄마가 일하러 가면 제가 데리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다. 빗소리에 묻힐 듯했다. 정희는 더 가까이 다가섰다. 너도 일하면서? 네. 공사 끝나면 민서 픽업하고. 수진이 말을 멈췄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였다. 정희는 그 망설임을 느꼈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우산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정희가 먼저 움직였다. 차에서 얘기하자. 수진이 망설였다. 하지만 비가 너무 세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정희의 차로 향했다. 차 안은 따뜻했다. 히터가 켜져 있어서 금세 김이 서렸다. 정희는 티슈 상자를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은 조용히 받아서 젖은 머리를 닦았다. 고마워요. 아까 시장에서 너무 심했지? 정희가 다시 물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도 이해해요. 수진이 작게 말했다. 정희는 그 말에 놀랐다. 이해한다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이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진이 그것을 바라봤다. 이건 그 사람 거예요. 정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수진의 손이 멈췄다. 뭐예요? 도연이가 남긴 거야. 장기기증 동의서. 봉투를 받으며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열어보려다가 멈춰섰다. 어머니가 왜 이걸?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수진은 봉투를 다시 정희에게 밀어냈다. 받을 수 없어요. 왜?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정희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도연이 아내잖아.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니라니 무슨.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차문 손잡이를 잡았다. 나가려는 것 같았다. 잠깐. 정희가 팔을 잡았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그럼 도연이가 왜 이걸 써놨겠어? 장기기증 동의서에 내 이름이 있어. 그건. 수진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봉투를 보더니 천천히 열어봤다. 종이가 빗물에 약간 젖어 있었다. 글씨가 일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수진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람은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더 자세히 들으려고 몸을 기울였다. 뭘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괜찮다고. 수진이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빗물이 종이에 떨어져 글씨를 더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괜찮다는 게 뭐가? 그때 정희가 종이의 한 부분을 자세히 봤다. 수혜자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혜자, 기증자가 아니라. 잠깐. 정희의 목소리가 변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거 내가 받은 거야?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품에 안고 차 문을 열었다.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이미 차에서 내렸다. 빗속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정희는 급히 차에서 내려 따라갔다. 기다려. 빗속에서 수진의 뒷모습이 흐릿해졌다. 정희는 그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골목으로 사라져버렸다. 정희는 빗속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본 서류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혜자.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생각했다. 1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수진이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멈췄다. 정희는 현관에서 우산을 털고 있었다. 빗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다. 집안은 조용했다. 10년간 혼자 살아온 이 공간에서 오늘은 유독 정막이 무겁게 느껴졌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둠과 섞여 회색빛을 만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젖은 옷을 벗었다.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이 커피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다. 아까 수진이 보고 도망친 그 서류들. 수혜자 박수진이라는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다. 종이 모서리가 빗물에 젖어 살짝 구부러져 있었다. 찻잔을 들고 따뜻한 차를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찻잔을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자 도자기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희 씨? 나 미자야. 장미자의 목소리였다. 정희의 오래된 이웃이자 지금은 현장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그 미자였다.
목소리에 무언가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어머, 미자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게 오늘 현장에서 일 있었다며? 수진 씨랑. 정희의 손이 수화기를 더 꽉 잡았다. 벌써 소문이 났나 보다. 손바닥에서 수화기에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느껴졌다. 누가 그러더라. 아이고, 현장 사람들이 다 봤지. 그런데 정희 씨. 미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전화기 너머로 분식집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기름 튀기는 소리, 손님들의 웅성거림. 나도 이제야 알았어. 그때 일 말이야. 무슨 일? 정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소파의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미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다. 그때 병원비 수진 씨가 냈대. 전화기를 든 정희의 손이 멈췄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뭐라고? 도연이 죽은 다음 날 병원에서 미수금 정리할 때 수진 씨가 다 내고 갔대. 정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그리고 그 애가 시신 인계서에도 사인했다더라. 울면서 시신 인계서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 그날 자신은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에서 기절하듯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수진이 모든 걸 처리했다는 뜻이었다. 미자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딸이 그 병원에서 일하거든. 그때 당직이었대. 기억한다더라. 정희는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댔다. 등받이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런데 왜 지금 말해주는 거야? 솔직히 그때는 나도 수진 씨가 나쁜 줄 알았어. 돈 들고 도망갔다고 소문 났으니까. 미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정희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근데 오늘 현장에서 그 애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상하다니? 너무 말라 빠져 있어. 그리고 혼자 일하는데 애까지 돌보고 2억 들고 도망간 사람 같지 않아. 미자의 말이 계속됐지만 정희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10년 전 기억들이 뒤섞이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의사의 사망 선고, 그리고 그 이후 며칠간의 혼란. 정희 씨? 듣고 있어? 응. 정희는 겨우 대답했다. 목이 말랐다. 찻잔을 다시 들려고 했지만 손이 여전히 떨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수진 씨도 수술 받았다던데? 정희의 눈이 커졌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찻잔을 들던 손이 완전히 멈췄다. 수술? 응. 같은 날. 도연이랑 같은 날에. 정희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났다. 차가 살짝 넘쳤다. 같은 날에 수술을? 그래. 근데 무슨 수술인지는 모르겠어. 의료진들도 함구하더라고. 전화 너머로 미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희 씨, 혹시 수진 씨가 장기 이식 받은 건 아닐까? 그 말에 정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까 본 서류의 내용이 다시 떠올랐다. 수혜자 박수진.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미자야. 고마워. 알려줘서. 괜찮아. 그런데 정희 씨, 너무 성급하게 굴지는 마.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커피 테이블의 서류들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그 의미가 조금씩 명확해졌다. 도연이가 장기를 기증했다. 그리고 수진이 그것을 받았다. 하지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정희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카펫이 발밑에서 푹신하게 눌렸지만 그 감촉조차 불편했다. 도연이 관련 서류들이 보관된 파일을 꺼냈다. 보험 서류, 병원 기록, 사망진단서. 하나씩 다시 살펴봤다. 서류들을 펼치며 정희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커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장례식 준비에만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제야 놓친 부분들이 보였다. 장기 기증동의 표시, 수술 일정, 그리고 기증 완료 도장.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어떻게 이걸 몰랐지? 정희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울렸다.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지는 사라졌다. 아무 설명도 없이.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도연이의 장기를 받은 사실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쳤다. 저녁 노을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혼자 감추고 살았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정희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였다. 10년간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핸드폰을 들고 수진의 번호를 찾으려다가 멈췄다. 수진의 연락처는 10년 전에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그때는 화가 나서 모든 걸 지웠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의 정적 속에서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보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일어나서 창문을 닫으며 정희는 결심했다. 내일 다시 수진을 찾아가야 했다. 이번에는 사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제대로 들어야 했다. 거실로 돌아와 정희는 서류들을 정리했다. 이제 이 서류들의 의미를 알았다. 도연이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수진이 받아 안아야 했던 무거운 진실. 찻잔을 다시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차가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목이 축여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창밖에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10년 만에 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았다. 시계가 저녁 8시를 알렸다. 종소리가 울리며 하루가 또 저물어갔다. 병원 앞 벤치에 파란 페인트가 햇살에 바래져 있었다.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미자의 전화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안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했다. 8시 30분 수진이 나타났다. 어제와 같은 회색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더 지쳐 보였다. 정희를 보자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어머니, 앉아. 정희가 벤치 한쪽을 가리켰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다. 어제 미자한테 전화가 왔어.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병원비 내가 냈다며?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시신 인계서도. 왜 말 안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추궁하는 톤이 아니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왜? 그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침묵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들이 오가는 소리만 들렸다. 정희는 봉투를 수진에게 다시 건넸다. 이거 다시 봐.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천천히 열어서 서류를 확인했다. 장기기증 동의서, 수술 기록, 그리고 수혜자 박수진이라고 적힌 문서. 사고 전날 수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정희가 몸을 기울였다.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난 괜찮아. 그 순간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도연이가 미리 알고 있었다. 수진의 상태를,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무슨 병이었어? 심장이요. 수진이 가슴에 손을 올렸다. 선천성 심장병. 갑자기 악화됐어요. 그때 정희의 숨이 막혔다. 10년 전 수진이 자주 숨을 헐떡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단순히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었다. 도연이가 알고 있었구나. 네.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정기검진 받으러 왔다가 수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의사가 말했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런데 매칭이 안 됐어요. 기증자가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수진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고 전날 밤 수진이 계속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힘들어할 거야. 그냥 내가 받고 잘 살아. 그게 내 바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라진 거구나.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사람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왜 2억은? 그건 수진이 망설였다. 제가 가진 게 아니에요. 수술비랑 입원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남은 건 민서 엄마 수술비로. 민서 엄마 같은 병이에요. 심장병. 그 아이 엄마도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수진이 민서를 돌보는 이유, 돈이 없는 이유, 그리고 10년간 숨어 살았던 이유.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이래요. 공사장에서 수진이 작업복 소매를 만졌다. 그 사람이 살려준 목숨이니까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일어나서 수진을 안았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몸을 경직시켰지만 정희는 놓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아팠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병원 앞 벤치에서 아침 햇살 아래서 이제 집에 와. 정희가 말했다. 도연이가 바랐던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은 없어.
넌 내 며느리야. 도연이 아내고.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 사람이 준 심장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도연이한테 하는 마지막 효도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아침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병원 창문에서 햇살이 반사되어 벤치를 비쳤다. 1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며칠 후 정희는 수진이 일하는 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소리 지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진을 불러왔다. 수진은 안전모를 벗고 천천히 다가왔다. 얼굴에는 며칠 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다. 경계심은 남아 있었지만 적대감은 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현장 근처 벤치로 향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벤치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희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진을 바라봤다. 이거, 정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도연이 남긴 보험금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손을 내밀려다가 망설였다. 어머니, 저는 받아.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 애가 너 살리려고 든 거야.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받으면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숨지 말고 살아.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10년간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10년 동안 너를 미워했어.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 시어머니한테 남편 심장 받았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혼자서. 그 순간 수진이 작게 웃었다. 1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야 그 사람 웃는 얼굴이 보일 것 같아요. 정희도 따라 웃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도연이가 좋아할 거야. 엄마랑 아내가 화해한 거. 네. 수진이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잘 쓸게요. 민서 엄마 수술비로. 그것도 좋지만 너도 좀 챙겨.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말랐어. 이제 잘 먹을게요. 수진의 대답에 정희는 안심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사 현장의 소음이 들렸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활의 소리처럼 들렸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다. 가끔 도연 씨 꿈을 꿔요. 어떤 꿈? 웃고 있어요. 그냥 웃고 있어요. 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애가 행복하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준 심장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네. 민서도 데리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아할 거예요. 할머니 있다고 하면. 할머니라. 정희가 중얼거렸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였다. 좋네. 할머니. 두 사람은 다시 웃었다. 햇살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일찍 끝나면 민서 데리고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정희도 일어났다.
수진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등이 곧았다.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다. 안전모를 다시 쓰고 작업복을 정리하는 수진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다. 10년 전에 그 밝은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다. 정희는 차로 향하며 생각했다. 도연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았다. 엄마와 아내가 화해한 것을, 그리고 수진이 다시 웃는 것을. 시동을 걸면서 정희는 룸미러로 현장을 바라봤다. 수진이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야 편하게 쉴 수 있겠다. 도연아. 정희가 혼잣말을 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공사 현장의 소음이 멀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희망적으로 들렸다. 무언가를 새롭게 짓는 소리처럼. 저녁이 되어 정희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수진과 민서가 올 것을 생각하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급히 문을 열었다. 할머니. 민서가 밝게 인사했다. 수진이 그 뒤에서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어서 와. 정희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집안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10년 만에 가족의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밥 먹자. 정희가 말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우와, 맛있겠어요. 민서가 눈을 반짝였다. 많이 먹어. 정희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다. 너도.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식탁을 비추며 평화로운 저녁을 만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일주일 후 정희는 현장 근처 언덕에 서 있었다. 해질녘이었다. 아래쪽에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크레인의 소음도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며칠 뒤면 수진도 이곳에서의 일을 끝낼 예정이었다. 수진은 작업복을 벗어 깔끔하게 접고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의 모습이었다. 안전모를 옆에 놓고 손목의 팔찌를 햇살에 비춰보고 있었다. 그 팔찌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이모. 민서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쉬어요. 그래, 이제 쉬자. 수진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목소리가 편안했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진짜 편안한 목소리였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진이 평화로워 보였다. 더 이상 무언가를 짊어진 채 걷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언덕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수진의 작업복도 민서의 머리카락도 모두 따뜻한 색깔이 되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려고 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다. 할머니. 민서가 정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수진도 고개를 돌려 정희를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발밑의 풀이 부드러웠다.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춥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일 끝났구나. 네.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수진이 대답했다. 작업복을 가방에 넣으면서 내일부터는 뭐 할 거야? 민서 엄마 수술 때까지는 좀 쉬려고요. 수진의 대답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쉴 시간이 필요했다. 10년간 혼자서 버텨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다.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때? 정희가 제안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도연이 방도 그대로 있고 수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정희는 재촉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 세 사람은 언덕에서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석양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도 와요? 민서가 물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민서가 기뻐하며 뛰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와 수진이 동시에 웃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정희는 차 문을 열었다. 수진과 민서를 태워주려고 했다.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독립심을 잃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정희는 이해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 네. 수진이 민서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희는 차에 앉아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이제는 정말 따뜻한 바람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었다. 도연이의 보험 서류, 장기 기증 관련 문서들. 이제는 그 서류들이 무겁지 않았다. 정희는 서류들을 서재로 가져가 정리했다. 파일에 넣어 책장에 꽂아두었다. 언젠가 민서가 크면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도연이 삼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내일 수진과 민서가 올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정희는 메뉴를 정했다. 수진이 좋아하던 음식들, 민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미자였다. 정희야,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어. 정말 다행이다. 미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수진 씨가 어떻게 지내? 좋아졌어. 많이. 그럼 됐네. 걱정했는데.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파를 썰고 국물을 우리고 밑반찬을 준비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저녁을 다 준비하고 정희는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을 정리했다. 수진의 마지막 작업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 일찍 갈게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기다릴게. 조심히 들어가.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정희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공기가 상쾌했다. 그래, 이제 그 애도 쉬겠지.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다. 도연이를 생각하며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고마웠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거실의 시계가 밤 10시를 알렸다.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이 기대됐다. 수진과 민서와 함께할 하루가. 정희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부엌에 가져갔다. 설거지를 하며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했다. 민서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정희는 침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면서 도연이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아들의 방.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무덤 같지 않았다. 추억이 살아있는 공간 같았다. 잘 자, 도연아. 정희가 작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침실에 누워서도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마음이 너무 편해서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은은한 빛이 방을 채웠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잠에 들었다.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